자, 우리 5월 10일 날 남한에서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인 총선거가 실시됐고, 우리 이거를 50총선거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남북 협상에 참여했었던 김구라든지 김규식은 이 선거에 불참합니다. 김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3천만 동포들한테 울면서 이야기한다면서, 자기 몸이 갈라지얼정,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사실 이 김구는 누가 보기에는 엄청 싫은 사람이야. 맞죠? 뭐 이승만이나 미국이 보기에는 참 걸림돌이죠. 이 김구라는 사람이 그냥 예사 인물도 아니고, 맞죠? 거의 거물급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 김일성은 아마 이 남북 협상으로 인해서 신났을 겁니다. 명분을 얻었습니다. 명분을. 자기는 뭐에 노력을 했다? 통일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죠? 자, 그리고 좌익 세력들은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을 했었습니다. 우리 뭐 제주도도 보면은 제주 4.3 또 그 남노당 이들이 하잖아, 맞지? 시작 자체는 맞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너무 민간인들을 많이 억울한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고. 그리고 제주 4.3은 딱 명확히 이야기해서 1948년 4월 3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지? 그건 그건데 그 뒤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빨갱이 섬이라고 낙인 찍고 나서부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까지도 최종적으로 끝나는 게 6.25 전쟁이 끝나고 1년 더 뒤에 최종적으로 끝나는데, 사실 뭐 아직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 아직 밝혀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자, 5월 10일 총선거 결과 역시 제주도는 총 3명 뽑기로 했거든. 근데 두 곳이 2명이 안 뽑혔습니다. 2명이. 이거 4.3 때 선거구가 이제 뭐 불탔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198명만 국회의원에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오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제주도는 참여하지 않았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초대 국회, 우리는 이거를 재헌 국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헌법을 만드는 국회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는 원래 4년마다 합니다. 이 헌법에도 4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얘들은 사실 뭐 하기 위한 국회의원이야? 헌법, 그 나라의 완전 밑그림을 그려놓는, 초석을 다지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주 임무는 헌법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의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2년. 그러면 다시 선거 언제 합니까? 50년에 하죠. 우리 6.25 전쟁 터지기 직전에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98명만 뽑겠다. 원래는 300명 뽑기로 했거든. 근데 왜 100명은 어디 갔냐? 북한 겁니다. 북한 거. 북한은 아예 선거 참여 안 했으니까 없죠. 지금 국회의원 몇 명일까요, 남한에? 300명입니다. 300명. 제주도는 역시 몇 명? 아직 3명입니다.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 자, 초대 국회는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을 만들었는데, 우리 그 헌법을 무슨 헌법? 재헌헌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재헌헌법 첫머리에는 이러한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보면 우리 7월 17일을 그래서 무슨 절이라고 해요? 재헌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상윤이 재헌절이 무슨 날인지 알았어요? 요 날입니다. 요 날. 7월 17일. 자, 그리고 우리가 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우리 국회의원 뭐 할래? 하면서 막 이야기하거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17표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우리 원래 고려공화국 될 수도 있었어요. 조선공화국 될 수도 있었고. 한국은 한 표입니다. 근데 우리 줄여서 한국이라고 하죠, 아직. 고려공화국 어떻습니까? 별로냐? 냄새 나냐? 왕건 냄새 나? 조선공화국은 이성계 냄새 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재헌헌법 첫머리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게 중요한 문구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 뭐를 계승한답니까?
임시정부. 그리고 앞에다가 뭐 더 넣어놨어? 3.1운동. 자,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나라가 세워진 건국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부 수립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부 수립이라고 보는 게 맞죠? 헌법상에. 그죠? 이거 아니라 그러면은 헌법을 조금 고치던가. 헌법 고치려면 국민투표 해야 되는데 동의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는요, 재헌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누구를 뽑고 이승만을 뽑고 부통령의 누구? 이시영을 뽑습니다. 이시영. 우리 뭐 이승만은 많이 들어봐서 알겠는데 이시영은 처음 들어보죠. 이시영도 이거 엄청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전에 신민회 기억납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 신민회. 신민회 중에서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쌤이 거의 뭐 지금의 삼성급 재벌이었던 사람인데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삼원보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 동생입니다. 이 이회영 집안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는단 말이야. 이게 참 결과도 안 좋습니다. 다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독립을 본 사람이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원래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잖아. 근데 처음으로 제정된 헌법에서는 누가 뽑는 걸로 되어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뽑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무슨 제라고 이야기해요? 간선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간선제. 우리 혹시 정치 선택한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자, 우리 요 부분들이 처음에 뽑힌 국회의원의 수입니다. 국회의원. 자, 우리 여기 보면은 뭐 다양한 계통들이 많이 뽑히긴 하는데 우리 실제로 가장 많이 뽑힌 건 누굽니까? 무소속 계열들. 무소속 계열들. 자, 이 무소속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봐보세요. 이승만계, 김성수계, 지청천계, 이범석계. 무소속은 그런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김구는 나왔어 안 나왔어? 정당이 한국 독립당이잖아. 선거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왜? 김구는 왜 안 나왔습니까? 단독 선거 절대로 참여 안 한다 했잖아. 그래서 이 무소속들 많이 뽑히는 겁니다. 무소속들이. 그래서 원래 예상은 그 미군정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 한민당 있죠. 우리 지주와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대변했었던 이 한민당이 참패합니다. 참패. 반면에 이제 무소속들이 많이 당선이 됐고 이승만 지지 세력도 뭐 많이 당선이 되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처음에 뽑혔던 국회의원들은 대다수가 근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국민들도 알죠, 그거를. 자,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포했고요. 유엔에서는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북한은 지금 참여 안 했잖아. 북한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은 김일성이 명분을 쌓았다고 했잖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어. 그럼 이제 김일성은 뭐 할까요? 자기도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약 한 달 뒤에 우리 북한에서는 제일 중요한 날이 9월 9일이거든. 그래서 북한에서는 구구절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제일 중요한 날. 큰 행사가 나타나. 그래서 이제 구구절이라고 해가지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세워지죠. 누가 먼저 세워진다고? 우리나라가 먼저 세운다고? 북한이 먼저 세운다고?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누군가가 대한민국이 먼저 세워서 그래 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잘 반박할 수 있으셔야겠죠. 맞죠? 자, 이제 재헌국회가 만들어졌으니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얘들입니다.
우리 친일파를 청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청산하겠대요? 누구? 사실 친일파가 큰 죄입니까? 이 친일파도 정도가 있잖아. 안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한상윤이가 일제강점기에 공무원이었어요. 총독부 밑에 월급 받는. 근데 쟤는 우체국 배달부였습니다. 쟤 죽여야 됩니까? 쟤는 일본 총독부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긴 했지만 죄가 있냐? 없죠,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악질 경찰이라 가지고 독립군 잡고 독립군 막 손가락 쑤셔가지고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얘들도 그냥 놔둬요? 얘들은 처벌해야겠죠. 얘들이 만약에 쌓아놓은 재산들은요, 그냥 놔둡니까? 얘들 거는 뺏어야 되죠.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안이 만들어져요. 자, 요런 것들은 누가 주도를 했냐면 이 무소속 후보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이. 왜냐면 이 무소속 후보들은 당연히 생각했거든. 친일파는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가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이 총수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게 되면은 불신과 반목만 계속 생겨날 거잖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구를 처벌하겠냐. 자, 법이 정해진 겁니다. 우리 이 법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고 하고요. 줄여가지고 무슨 법? 반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민법. 그래서 그냥 친일파만 처벌한다는 게 아니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 우리나라를 팔았던 사람. 자, 첫 번째 보면 일본 정부가 통모해요.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사람 누구겠어요? 이완용 재산이 상상도 못하잖아. 놔둘 겁니까? 그리고 한국의 주권 침해 조약 및 문서에 조인한 자 또 누굽니까? 이완용. 맞죠? 이런 사람들은 사형시켜야 되지. 그리고 이미 죽었을 거 아니냐? 이미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산은 전부 몰수해야죠. 아니면은 이렇게 하든가, 맞죠? 그 다음에 일제치하 독립운동가,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한 자, 박해한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잡으라고 지휘한 자, 이런 사람들도 놔두면 안 되겠죠, 맞죠? 이렇게 이제 총소를 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무슨 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이제 반민족 행위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냐? 원래 조사 누가 해요? 법이 제정되면은 조사 누가 합니까?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조사하는 거. 잡아가지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너 이 새끼 이 새끼 친일파였네. 누가 조사합니까? 경찰이 하죠. 근데 경찰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경찰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못 맡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했던 무소속 의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청렴한 경찰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 경찰들한테 국회의원과 함께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제 조사했으면 법이 밝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죄가 밝혀졌으면 이제 우리 재판에 맡겨야 되죠. 근데 판사 검사도 찝찝해요. 판사 검사도. 그래서 뭐도 만든 겁니까? 특별재판부까지 만든 겁니다. 이해돼? 거의 초강력이죠. 초강력 아니야?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게 만들어질까요? 쌤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면 무조건 견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사법 입법 행정이 깨진 거잖아. 근데 이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한 번씩 뉴스에 경찰도 못 믿겠고 판사도 못 믿겠으니 특검 하자잖아. 특검이랑 조금 비슷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특검이 이제 그 특검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검사들을 뽑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7천여 명의 반민족 행위자를 선정했대요. 그런데 이걸 이승만 정부에서 엄청 방해합니다. 엄청 방해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82건의 친일 행위를 조사하는데 그쳤고요. 특히 이제 기소된 사람,
이렇게 조사했는데 법원에 넘긴 사람은 몇 명? 처벌받은 사람은 딱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12명도 2년 있다 다 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 1도 못했습니다.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약간 반목 있고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집에 가서 뭐 물어보세요. 우리 조상은 뭐 했습니까, 엄마? 몰라 그러면은 평범한 농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보세요. 자, 정부 수립 이후에 무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1년의 개혁을 추진했다. 먼저 반민법을 제정합니다. 반민법. 그리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도 만들고요. 이거를 재판하기 위해서 무슨 재판부? 플러스에서 쓰셔야 되죠. 무슨 재판부? 특별재판부도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친일파 처벌이 우선이 아니다. 지금 이 친일파들이 대부분 뭘로 갈아탔어요? 뭘로 갈아탔어요? 응? 반공주의자로 갈아탔잖아. 그래서 이승만이 보기에 지금 이 친일파 대부분이 정말 열심히 공산주의를 막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공산주의를 막는 사람을 처벌한다? 그러면 위험할 것 같은 거야. 이 참, 맞죠? 그래서 반공을 앞세워가지고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원래 반민법에서 명시한 조사기간이 있었거든. 조사기간을 대폭 줄여버립니다. 조사 끝나면 어떻게 돼? 그 기간이 줄어들면 해산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당연히 경찰들을 많이 잡아갔겠죠. 반민특위에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경찰들이 반민특위 다 때려 부숩니다. 가가지고. 자기 상관 잡아갔다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막 반민특위에서 조사하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막 두드려 맞고 막 그래요. 경찰한테. 경찰서에 잡혀가 있고 막 그래. 그리고 그 이승만 쪽에서 어떤 걸 하냐면, 야, 이거 이야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내 보기에 얘들 자꾸 이거 하자는 거 보니까 얘들 공산주의자들 같다. 북한에서 보낸 애들 같다. 그래서 국회에는 누가 있다? 뿌락지, 간첩이 있다라고 해서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제명시켜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남북 협상을 옹호하고 있었던 있잖아. 김구가 암살당합니다. 안두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총에 죽죠. 자, 결국에는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결국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처벌은 우리나라에서는 못했습니다. 됐죠? 쌤은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만 잘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강복 이후의 경제 상황입니다. 자, 대부분 우리나라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공장은 많았는데 대부분 일본인들이 집에 갔잖아. 기술자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연히 일본인들이 다 가고 나니까 사실 우리는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였잖아. 근데 일본 애들이 일시에 떠나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없죠. 물건 생산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죠, 맞지? 돈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물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미군정이 돈을 더 뿌려버린 겁니다. 우리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힘들다지만은 돈을 자꾸 돈 없다고 은행에서 돈 찍어내버리면은 뭐 인플레이션 오잖아, 맞죠? 그래서 물가가 폭등합니다. 한편 미군정은 식량 통제 정책을 폐기하고, 식량 통제 정책은 누가 했던 겁니까? 이거 일본이 원래 했던 거죠. 우리 공출제, 배급제, 전쟁 때문에 했던 거잖아. 그래서 미국 자유화 정책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쌀 우리 국가에서 안 할게. 너희끼리 자유롭게 시장에서 사고 팔아라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쌀이 부족해지니까 이 쌀이 이게 참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윤이 더 큰 거잖아. 예를 들어서 민국이가 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조금만 늦게 팔면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좀 더 쟁겨 두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쌀을 지금 사면 내일 팔면 비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쌀이 투기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쌀이 또 시장에 없잖아. 그래서 미군정이 다시 식량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본에 있었던 무슨 제? 공출제. 또 무슨 제? 배급제를 시행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인들 마음속에는 이게 누구랑 하는 짓이 똑같아 보여. 일본과 하는 짓이 똑같아 보이죠. 그래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불만으로 대구에서 이 미군정의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위를 한 사건이 대구 10월 사건이 있었습니다. 됐죠? 뭐 이거 홍보했던 거래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이걸 원하십니까? 이걸 원하십니까? 하면서 배급으로 완만한 표정 뭐 이야기하면서 1년간 계속해서 평균 2홉짜리씩 식량을 배급받고 싶습니까? 뭐 이렇게. 아니면 지금처럼 굶어 죽고 싶습니까? 굶어 죽기 싫으면 공출 배급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예전에 좌우 합작 운동 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좌익과 우익이 가장 극렬하게 갈렸던 문제가 친일파 처벌과 토지 문제였잖아. 그죠? 맞죠? 이미 북한에서는요, 자기들끼리 토지 개혁을 해버렸어요. 토지 개혁을. 북한에서는 토지 개혁을 해버립니다. 땅 개혁을. 그래서 북한에서는 돈 주고 뺏었을까? 그냥 뺏었을까? 돈 주고 뺏었을까? 그냥 뺏었을까? 싹 다 뺐습니다. 무상 몰수합니다. 북한은. 우리 여기다가 잠깐 쓸게요. 이미 북한은 토지개혁 시행이라고 쓰고 무상 몰수, 무상 분배로 토지개혁이 끝났습니다. 무상으로 다 뺏어서 무상으로 다 나눠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내가 여러분들 재산을 다 뺏어서 n분의 1 해준 겁니다. 자, 광복 이후에 대다수가 우리는 소작농이었어요.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일부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에 농지개혁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이미 북한은 했거든. 그래서 북한은 다 했는데 우리는 언제 땅 줘요? 우리는 이거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군정이 48년에 땅을 나누어 주긴 합니다. 어떤 땅을 나누어 줬냐면 가진 자들 땅을 뺏은 게 아니라 놔두고 간 땅 있죠. 누가 놔두고 간 땅? 일본 애들이 놔두고 간 땅은 국가 땅으로 귀속되잖아. 근데 당시에는 국가를 이끌어가던 게 미군정이니까 이 미군정이 자신들이 관리하던 귀속농지, 일본인들이 버리고 가서 국가에 귀속된 농지를 누구한테? 농민한테. 어떻게? 돈 받고 팝니다. 돈 받고. 돈 받고 팔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재헌국회. 재헌국회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토지개혁이 아니라 농지개혁이죠. 토지는 전 국토를 의미하잖아. 농지개혁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만. 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농민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래요. 직접 농사 짓지 않으면 농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농사 짓지 않는 땅을 농지라고 가지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는 원래 세금 안 내거든. 근데 이렇게 편법으로 막 쌤이 만약에 농지라고 등록해놓고 땅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라는 거죠.
만약에 쌤이 직접 농사 짓지 않으면 그 농지가 아닌 겁니다. 그냥 택지지. 그럼 세금이 붙거든. 그래서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토지 상한선이 몇 정보? 몇 정보? 3정보입니다. 3정보.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는 국가가 다 사갑니다. 근데 3정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정보도 막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만이었거든. 3정보가 어느 정도만 허용해 주는 것 같아요? 3만 제곱미터면. 수학 없나? 3만 제곱미터면. 우성이 3만 제곱미터면 몇 평입니까? 3만 제곱미터면 9,000평. 9,000평. 그러면 도대체 어만큼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맞죠? 그래서 9,000평까지만 가질 수 있고 나머지들은 국가에 팔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엄청 많았던 사람들 이거 보고 쇼킹 먹었대요. 뭐? 이것밖에 못 가진다고 하면서. 그리고 유상으로 분배합니다. 유상으로. 근데 문제는 국가가 돈이 있어요.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지가 증권을 지급하는데, 지가 증권은 뭐냐면 보증서. 어떤 보증서일까요? 너 땅 내가 가져갈게. 대신에 이거 주면서 나중에 갚아줄게. 내가 조금씩 갚을게. 국가가 보증한다. 갚아준다. 그리고 농민한테는 농지를 배부해 줘야 되죠. 근데 얘가 돈이 있냐 없냐? 없죠. 자, 일단 땅 줄 테니까 너는 5년 분할로 해서 갚아. 그래서 국가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한테 받아서 얘한테 주는 꼴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돼? 그래서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매년 생산물의 일정액을 5년 동안 갚아야 했다. 자, 농지개혁은 1950년 3월에 개정된 법을 바탕으로 실시되었으나 6.25 전쟁의 발발로 한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야 이제 완료가 됐어요. 이따가 전쟁이 끝난 후에야 완료가 되었다. 자, 농지개혁의 실시 결과.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지주, 소작 이러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제 지금도 우리 너희 부모님 지주야 이런 말 안 쓰죠. 안 쓰잖아. 맞지? 너희 부모님 뭐 너 지주야 이러고 건물주는 쓰는데 지주야는 안 쓰잖아. 너희 부모님 소작인이야? 이런 거 안 쓰죠. 맞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소작 면적은 줄어들고 대부분이 자기 땅에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다면은 몇몇 지주들이 이미 정치권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농지개혁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팔아버립니다. 먼저 팔아버려요. 땅을. 그래서 실제로 분배된 소작지는 전체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절반, 지주 중에 절반 정도는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참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정보가 빨라요. 맞죠? 왜 빠를까? 어떤 새끼가 알려준 걸까요? 정치인들이 뭐 알려주지 않았을까? 후원 받는 사람들한테. 야, 그런 거 있잖아. 지금도 많이 하잖아. 뭐, 조만간 정부에서 뭐 발표될 거니까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빨리 팔아.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분배받은 농지의 대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해서 땅을 다시 되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 주고 내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이 땅을 팔아버리는 거죠. 자, 우리 요 내용은 뭐냐면, 자, 우리 여기서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들, 지금 지주들은 땅을 어떻게 됐어요? 땅을.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3정보만 빼고 나머지들은 다 팔았죠. 빼앗겼다고 아니죠. 팔았죠. 국가한테 팔거나 아니면 그 절반은 미리 다 팔아 넘겼거나. 그러면 지주들은 이제 뭘 가지고 있습니까? 현찰을 가지고 있죠. 현찰을. 이제 그 현찰은 가만히 놔두면 바보죠. 그 현찰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을. 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이. 자, 귀속재산 처리입니다.
자, 광복 이후에 일본이 남기고 한 재산은 어마무시합니다. 일본은 공장 이런 거 다 들고 갈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포항 제철소 엄청 크거든. 가봤어요? 그게 일본 거였으면 그거 들고 갑니까? 놔두고 가야지. 우리 일본이 만들어 놓은 예전에 군수공장, 조선공업화 정책을 하면서 공장을 엄청 만들잖아. 그런 거 다 두고 간다고.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군정에 그대로 귀속됐다가 다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니까 여기로 갑니다. 이때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남한 총자산의 80%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근데 운영할 수는 없잖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재활용법에서는 주요 자원과 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같으면 이게 전부 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약간 공기업, 국영기업처럼. 근데 이승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 귀속재산 처리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사실 이것도 보면은 재헌국회에서 만들었다고 봐야 되죠. 재헌국회식이니까. 자, 귀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귀속된 이 남한 총자산의 80%나 되는 공장을 권력층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걸 현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지주에서 뭘로 탈바꿈한다? 자본가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공장 사장님으로 이제. 됐죠? 그래서 매수자는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던 시절 이 대금을 장기 분할 상환. 또 국가에서는 지금 당장 안 줘도 돼. 천천히죠, 천천히. 장기 분할 상환에서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일부 사람은 뭘로 성장한다? 재벌로 성장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로 만들어줍니다. 자, 요거는 농지개혁법 내용입니다. 자, 3정보, 유상몰수, 유상분배입니다. 5년 동안 균등상환 했어야 됩니다. 균등상환. 생산물의 1.5배로 내려요. 1.5배로. 1.5배로 내는 게 쉽습니까? 자, 귀속재산 처리법. 자, 일시 뭐래요? 일시. 현금 납부. 그런데 15년 기한으로 분할해서 대금을 납부할 수 있대. 농민한테는 5년에 하지 갚아라고 하면서 농민한테는 분배받은 땅을 5년 만에 갚으라고 하면서 그 기업인들한테 몇 년 만에 갚아랍니까? 15년. 그죠? 그래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뭐 지금 와가지고 이런 말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뭘 많이 해야 되냐면 사회적인 환원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희생이 밑바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제 사회 환원 작업을 한다고.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뭔가 세워지고 병원도 만들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나중에 면접 볼 때 대기업 이제 사회 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은 뭐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팔면 안 되고 사실 뭐 우리 기업들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에서 세워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근거 있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좋아지는 거 이미지, 기업 이미지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이거 실제로 물어보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자, 요거 재헌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헌법과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똑같죠? 두 번째도 똑같고, 네 번째도 똑같고, 맞죠? 아마 정치 선택하신 분들은 헌법 비교 배우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과 헌법과도 비교할 겁니다. 자, 이게 유엔 총회 결의문이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정부다, 합법적인 정부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